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 서울에 사는 덜렁이 날라리입니다. 왜 날라리냐고요? 저 결혼 후에 생긴 별명인데요. 집안 어른 한 분이 만날 저를 날라리라고 부르셨어요. 덜렁이는 말 그대로 덜렁댄다는 이유에서요. 어려서부터 궁금한 건 못 참고 사람 좋아하는 철부지였거든요. 나이 먹고 철이 조금 들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10년도 전에 그분을 만났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날도 날씨가 화창하고 맑은 날이었어요. 잠깐만요. 저 커피 한 잔 사서 얘기 계속 해볼게요. 단골 커피집이 있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먹던 걸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따뜻한 카푸치노요? 저 그리고 오복라떼도 한 잔 더 주세요. 사장님이 제 뒤를 보시더라고요. 같이 온 사람이 있나 보신 것 같았죠. 제가 다 마실 거예요. 2잔 다요. 눈치 빠른 카페 사장님, 제 마음을 읽어내시네요. 오늘은 유난히 생각이 나시나 봐요. 저도 종종 어르신 보고 싶네요. 눈치도 빠르셔라. 네, 맞아요. 이런 날씨 참 좋아하셨는데. 참, 오복라떼 잘 나가죠? 우유에 곡물가루 섞은 거 우리 아버님이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5가지 복, 오복이라고요. 네, 어르신 덕분에 오복라떼 인기 최고입니다. 덜렁이 날라리 별명을 지어주신 분 바로 제 시아버지입니다. 제가 결혼한 게 13년 전쯤인데요. 그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됐죠. 저와 남편은 완전히 반대 성향이었어요. 딱 봐도 얼굴에 잘생김이라고 써있는 아주 호남이었죠. 저랑 다르게 점잖기도 했고요. 이건 비밀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엿장수가 꿈이었습니다. 쫀득한 호박엿이 맛있기도 했지만 엿장수들 화려하게 분장한 모습에 홀딱 반했거든요. 나중에 크면 꼭 엿장수가 돼서 가위도 멋지게 놀리고 호박엿도 실컷 먹어야겠다 결심했죠. 지금에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대요. 대학 가서도 사방팔방 쏘다니면서 놀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컴퓨터 전공하는 공학도였고 저는 예술 쪽 전공이었어요. 관심사도 정반대, 성격도 극과 극이었지만 그 점 때문에 서로가 끌렸다고 할까요? 점잖고 잘생긴 남편이 너무 좋아서 적극적으로 대쉬했고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결혼 얘기 오가고 예비 시어머니 시누이랑 식사까지 했는데 예비 신랑이 아버님 얘기는 절대 안 꺼내는 거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아버지는 맨 나중에 가급적 늦게 만나는 게 좋아. 다 이유가 있어. 제발 보태지 좀 말고 기다려. 나 좀 봐주라, 응? 자기야,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감추는 거 있지? 뭔데 그래. 말 안 해주면 나 왕 삐져버린다. 그래도 꿈쩍 않는 남자친구가 이상하더라고요. 전 또 오만 상상을 다 했죠. 출생에 비밀이 있는 건가, 혹시 아버님이 안 계신가 싶다가도 솔직히 말하면 될 일을 꼭꼭 숨기는 게 영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땐 남편이 거지왕이라고 해도 꼭 시집가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상견례를 앞두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에 자기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거였죠. 그러면서 꼭 단정하게 입고 오래요. 짧은 치마 절대 안 되고 커다란 귀걸이도 달지 말고 선생님처럼 조신하게 하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대망의 그날 정장을 얌전히 입고 남자친구 집에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님이 반기셨죠. 어머님, 한복 너무 고우세요. 어서 와라. 오늘 알썼다. 얼른 인사드리자. 영문도 모르고 안방으로 끌려갔는데 순간 조선시대로 날아간 줄 알았습니다. 병풍 앞에 두루마기를 입고 계신 아버님이 대쪽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신 거였죠. 앞에는 문방 사우라고 하죠. 한지, 붓, 먹, 벼루가 놓여 있고요. 남자친구가 같이 절을 하자고 해서 엉겁결에 절까지 하고 앉았는데요. 서리빨 같은 아버님 눈빛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강심장인 저도 그날은 엄청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딱 첫마디에 이름이 어찌 되냐 물으시더라고요. 제 성씨가 좀 많이 특이하거든요. 붓으로 제 이름 석자를 쓰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네 본관이 어디인가? 네? 본관이요? 그게...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도무지 기억이 나야 말이죠. 제 성씨가 많이 특이하고 살면서 족보라는 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친척도 다 서울에 있고 그리 많지도 않아 명절에도 여행을 자주 갔었고요. 쯧쯧 혀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버님 다음 질문을 하시네요. 자네 좌우명이 뭔가? 좌우명이요? 즐겁게 살자? 이것도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잘 웃고 긍정왕이에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말하다 보니까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활짝 웃었는데 아버님은 근엄하신 표정 그대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늘 지니고 있는 신조, 그런 게 있다면 말해보게. 대학까지 나왔으니 교양과 지식은 쌓았을 테고 어디 고사성어로 한번 꺼내보게. 고사성어요? 무슨 과거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아버님. 그럼 전 천하태평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대답해야지. 장난하지 말고. 슬쩍 보니까 남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더라고요. 당황한 눈치였어요. 왜 그래? 솔직한 게 좋잖아. 아버님, 그거 아세요? 딱 간만 쓰시면 사극에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진수 오빠가 아버님 닮아서 인물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붓글씨를 잘 쓰세요? 와, 진짜 멋있으세요. 전 아버님 옆으로 가서 붓글씨를 넋놓고 봤습니다. 다음에 배워볼 수 있겠냐고 여쭤도 보고요. 아버님은 붓을 탁 하고 놓으시더니 눈을 딱 감으시면서 이러시는 거 있죠? 그만 물러가거라. 남자친구가 제 손을 끌고 방을 나가더라고요. 어머님이 안방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더니 이유는 나중에 말해준다고 오늘은 일단 집에 가래요.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버님 저 며느리로 못 드린다고 하셨대요. 예의범절을 모른다고요. 성씨가 특이한 건 이해하겠는데 본관 모르는 건 도저히 봐줄 수 없다고 하셨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 조선시대에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 휴대전화도 안 쓰시고 TV도 하루에 30분도 안 보시는 양반이었어요. 세상 변화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시고 역사와 전통 속에 살며 선비처럼 사시는 분이었죠. 반면 아버님을 제외한 어머님 시누이 남편은 평범하게 남들처럼 유행 따라가며 살고 있었고요. 아버님의 철학 고집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려받으신 땅과 재산 덕분에 여유가 있으셨기에 치열하게 사실 이유가 없었고 좋아하시는 걸 포기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조선시대 선비 스타일 아버님 말고는 시댁 식구 모두 남편처럼 성격도 유하고 저랑 잘 맞았습니다. 어머님이 절 팍팍 밀어주셔서 결혼은 무사히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 보통 분 아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님은 세상 물정에 어두우시니 어머님이 이런 일은 진두지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춤 노래 좋아하시고 여행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전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또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온돌방에 있는 기차 말고 바닷가 다녀오는 코스로요. 아버님은 남편한테 맡기고 집안 여자들끼리만 1박 2일 신나게 다녀왔죠. 바다가 보이는 횟집에서 우리 세 사람 소주잔 부딪히며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노래방에서 탬버린 흔들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시누이가 찡찡거리더라고요. 새언니, 집에 가기 싫다. 또 가면 아버지 잔소리 들어야 한다고. 엄마, 우리 이대로 오빠네 집 가면 안 돼? 새언니랑 하루만 더 놀자. 시누이는 모처럼의 자유가 너무 꿀맛 같다면서 어머니를 졸랐어요. 안 돼. 네 아버지 살살 달래가며 놀아야지. 안 그러면 사달란다. 새아가 고맙다. 덕분에 신나게 놀았어. 우리 다음에 트롯 가수 콘서트나 한번 같이 가자. 새아가 그 가수 노래 끝내주게 잘 부르던데 좋아하는 거 맞지? 어머, 어머님. 안 그래도 표 알아보고 있었는데 같이 가요. 아가씨도 가실래요? 아싸, 신난다.
시누이 시어머님이랑 너무 잘 통했어요. 남편은 그런 절 보고 신기하다고 하더니 질투까지 하더라고요. 아버님이랑 주말 보내기 너무 힘들었다면서 다음에는 꼭 자기도 여행 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제 승부욕을 부추기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사람 잘 사귀어도 시아버지만큼은 안 될 거라는 거 있죠? 하지만 전 남편 생각이랑은 달랐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버님과도 친해지고 싶었죠. 사실 전 조선시대 사시는 시아버지가 싫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개성이고 좋아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님과 저 사이에는 100년은 좋게 넘는 시간이 떡 버티고 있었어요. 전 뼛속까지 현대인의 도시 여자인데 한쪽의 노력만으로 가까워지는 건 불가능했죠. 더군다나 전 첫인상까지 망해서 아버님은 제가 가면 따뜻한 눈빛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명인이 만든 소주, 장인이 만든 궁중 음식 같은 걸 가져가도 헛수고였죠. 전 틈날 때마다 남편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다 알려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부터 취미까지 다. 소용없어. 괜히 애쓸 거 없다니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아버님이랑 이렇게 지낼 순 없어. 나 뭐 하면 아버님이 좀 이뻐하실까? 너 한자 좀 아냐? 천하템평 그런 거 말고 아버지랑 친해지려면 사서삼경 눈 감고 외우면 돼. 그러면 프리패스다. 앞이 캄캄했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공부랑은 담쌓았는데 또 공부를 하라니요.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하고 결국 어머님을 통해 아버님이 판소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딱 이거다 싶었어요. 틈만 나면 세타령, 진도아리랑 연습을 했죠. 특히 세타령이 진짜 재미있으면서도 새소리 표현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연습하다 보니 입에 붙어버려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쑥국, 쑥국. 새아가 봄도 아닌데 쑥국을 끓이냐? 냉동한 쑥이라도 사온 거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저 세타령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앞에서 불러보려고요. 아이고 참 노력이 가상하다. 전 이참에 궁금한 걸 더 여쭤봤죠. 아버님 젊으셨을 때 어땠냐고요. 어떻게 맞추며 사셨냐고 했더니 어머님은 대뜸 화부터 내셨습니다.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살지. 양반 타령하는 네 시아버지 말 따랐다가는 겨울에 얼어 죽고 여름에 우라통 터져 제명에 못 살 거다. 우산 없을 때 비가 옥수로 쏟아져도 뛰지도 않는 양반이라니까. 아무리 급해도 뛰는 건 체면이 안 선다나. 그뿐인 줄 아니? 삼복더위에도 부채 하나로 버티는 양반이야. 징그럽다 아주. 게다가 어머님은 제 남편과 시누이도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가서 낳으셨대요. 남자는 산부인과 같은데 드나드는 거 아니라는 게 이유였죠. 어머님은 그게 한이 되셨는지 남편한테 새아가 임신하면 꼭 병원에 같이 가고 아기 낳을 때도 함께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겪을수록 시아버지 보통 특이하신 게 아니었어요. 물을 드시고도 이쑤시개를 찾으셨고 얼어 죽어도 겹불은 쬐지 않는다는 지조를 지키신다는 걸 알게 됐죠. 친구분한테 소식 전할 때도 꼭 붓으로 한지에 편지를 쓰셨고요. 시댁엔 잎이 커다란 화분도 여럿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많이 길렀다는 파초라는 거였죠.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그런 아버님을 저보다 더 어려워했죠. 크면서 잘못한 일에 종아리는 맞았을지언정 뽀뽀나 포옹, 칭찬은 거의 없었대요. 시누이는 시어머님 안 계셨으면 가출했을지도 모른다고 우스갯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가출했어 봐. 너 호적에서 파였어. 그러는 오빠는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을까봐 울면서 공부한 주제에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전 곰곰이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아버님 눈에 들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누구 눈밖에 난 적이 없는데 참 요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한테 날라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 사건이요. 때는 날씨 화창한 봄날이었죠. 어머님 심부름으로 인사동에 가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 인사동에 서예 공방이 있어서 일주일에 2번 가셨는데요. 지갑을 깜빡하고 두고 가신 거였죠. 휴대전화도 없으셔서 어머님이 저를 호출하셨어요. 집에서 멀지 않아서 아버님은 걸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사드셔야 하는데 지갑이 없으면 곤란하실 거라고 서예 공방 가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인사동 입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 난 오늘 친목계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 세아가 부탁 좀 하자. 전 좋아요, 어머님. 인사동 구경도 하고 잘 됐네요. 전 인사동으로 날아갔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서예 공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계단에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전 에라 모르겠다 놀러 나갔습니다. 조금만 놀고 다시 오면 되겠지 생각하고요. 거기서 한 외국인이 절 붙잡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경복궁 어떻게 가냐고 한복 입어보고 싶대서 데려다 줬고 저도 덩달아 한복을 빌려 입게 됐어요. 이왕 입는 거 멋들어지게 어우동 스타일 나는 걸로 입었죠. 머리에 살짝 얹는 모자까지 싹 갖추고 외국 애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그래서 아버님이랑 딱 마주친 거 있죠? 전 아버님을 향해 손을 있는 대로 흔들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니 너무 반갑잖아요. 아버님! 아버님! 그런데 우리 아버님 친구분들이랑 계시다가 절 딱 보시더니 얼굴이 딱 굳어지세요. 전 외국인 친구들 데리고 막 달려갔습니다. 인사해, 우리 시아버지야. 나 결혼했지. 너희 서예 알아? 우리 아버님 서예도 진짜 멋있게 잘 쓰셔. 같이 보러 갈래? 저랑 외국 애들이 우르르 아버님을 애워쌌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여기 지갑요. 어머님이 저 심부름 보내셨어요. 덕분에 저 지금 완전 재밌어요, 아버님. 옷차림이 그게 뭐냐? 전 아버님 앞에서 빙그르르 돌아보였죠. 어때요? 한복 너무 좋아요, 아버님. 참, 이 친구들 미국에서 왔대요. 서예 공방 구경하고 싶다는데 같이 가도 돼요? 인사해, 수잔, 메릴. 외국 애들이 웃으면서 아버님한테 하이, 헬로우 이러는데 아버님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뒤돌아 성큼성큼 가시더라고요. 아버님! 아버님! 어디서 아는 척이야? 난 너 같은 애 모른다. 아버님, 화나셨어요? 화 푸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버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눈치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전 불벼락을 맞아야 했습니다. 대낮에 그런 옷을 입고 코쟁이들이랑 몰려다녀. 내가 지금도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외국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 기 좀 살려주시지. 저도 서운해요. 서운? 시애비 얼굴에 똥 찌르라고 어디 입이 대빨 나와 있어. 네가 입은 복장 그 옷. 하필 골라도 기생. 그런 천한 것들이 입는 옷을. 그만 물러가라. 그 말 내가 꺼내기도 싫다. 보고 있던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길래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억울해서 당장 보여줬죠. 그랬더니 시누이 웃음을 못 참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였습니다. 하필 이런 걸 입고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어우동 한복이잖아 이거. 새빨간 치마에 검은색 저고리? 새언니 진짜 대박이네. 이런 차림으로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만난 거야? 그래서 화가 나셨다고요? 나만 기생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뭐. 가장 화려하고 예쁜 한복을 고른 것뿐인데 그게 기생옷이어서 화를 내셨다니 황당하면서도 한편 이해가 되더라고요. 뒤늦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버님 성격에 불같이 화가 나신 것도 어쩌면 당연했어요. 전 납작 엎드렸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되지도 않은 한복을 입고 시아버지를 놀려. 아이고, 이 조상님이 노할 일이지. 이 노릇을 어떡할 거냐. 조신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순 날라리가 들어왔어, 날라리가. 아버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저녁도 거르시고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몰랐죠. 암튼 아버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저였습니다. 집에 가는 길 얼이 빠져 있는데 남편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요.
아버님이랑 친해지는 거 포기하고 그냥 대면대면 지내라는 거였죠. 또 남의 시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이번 일 무척 속상하실 거라고 당분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남편 말이 이론적으로 맞지만 제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어요.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선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전 인터넷을 뒤져서 석고대죄라는 걸 알아냈어요.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신하가 임금님한테 잘못을 빌 때 거적대기 같은 데 위에서 머리 풀고 통곡하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당장 인터넷 주문부터 했습니다. 지프로 만든 깔개랑 소복, 가발 같은 걸 준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출동했어요. 아버님은 워낙 일찍 일어나시기 때문에 더 일찍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무조건 말릴 게 뻔하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혼자 출발을 했어요.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시간이 4시였습니다. 저는 안방 문 앞에다가 그걸 깔고 긴 머리 풀어헤친 가발을 썼죠. 소복 차림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나오시면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참이었어요. 근데 조용한 집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고 너무너무 졸린 거였죠. 꾸벅꾸벅 졸다가 저도 모르게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전 비명소리에 잠이 깼어요. 이거 뭐야? 귀신이야, 귀신! 으악! 뭔가 우당탕 하는 소리에 전 잠에서 깼습니다.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까 아버님이 절 보면서 엉덩방아를 찍고 계셨어요. 전 퍼뜩 일어나 아버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소리쳤죠. 아버님, 잘못했어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가라. 저리 가. 가라고. 못 놔요.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 못 간다고요. 난 아직 갈 때가 안 됐어. 이 저승 갈 때가 안 됐다고. 뭐야. 저승사자가 아니고 웬 잡기가 날 데리러 오냐. 아이고 억울해. 저리 가. 안 가? 여보. 아버님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도망가시는 걸 제가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제발 저 좀 예쁘게 봐달라고 애걸복걸했죠. 아버님은 저리 가라고 난리치시는 와중에 제 가발이 홀라당 벗겨졌습니다. 아버님, 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놀란 어머님이 가발을 들고 보시다가 갑자기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그제야 절 보시더니 확 소리를 지르시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아버님 정신 차리시라고 막 뺨을 때렸어요. 어머님이 급하게 물 한 대접을 가져다 주셔서 그걸 뿌리려는데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아버님은 다시 자리에 누우셨어요. 아무래도 집안이 망하려나 보다고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왔다고 끙끙 앓으시는데 너무 죄송했죠. 잘 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지난번에 아버님 많이 화나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죄를 빌려고 했다고 제 의도를 설명했지만 아버님은 더 말도 안 하시고 돌아 누우셨습니다. 풀이 확 죽어서 부엌으로 가는데 우리 어머님 죽을 끓이시면서 자꾸만 웃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님한테 더 빌 것 없다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 있죠. 이번 일로 날라리 며느리가 된 저는 한동안 시댁 가면 얌전히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완전히 저한테 마음이 돌았었고요. 슬펐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시누이는 오히려 더 제 편이 되셨죠. 아버님이 저 때문에 뒷목 잡으시는 거 은근히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인사동의 아버님 표정이 어땠냐고 몇 번을 물어보시는지 영화처럼 실감나게 설명해 드려야 했습니다. 석고대제, 그건 또 어떻게 생각했냐고 배를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하소연처럼 시아버지 고약한 버릇도 이참에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아버님은 결벽증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청소를 하시면 아버님이 또 한 번 점검을 하시면서 청소를 하셨어요. 물건들을 줄 세워 맞추시고 흐트러진 거 하나 없어야 했죠. 그래서인지 집은 늘 광이 나고 깨끗했어요. 안방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부터 욕실까지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였죠. 걸레마저도 너무 깨끗해서 모르고 행주로 쓸 뻔했을 정도니까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 결벽증에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잡귀가 더러운 거 좋아한다.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데 틀어앉는 게 귀신이야. 자고로 사람 사는 집은 단정하고 정갈해야지. 사람 근심 먹고 사는 게 귀신인데 그럼 집안을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살아. 시간 날 때마다 쓸고 닦아라. 매일같이 마음 닦듯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아니, 청소랑은 담을 쌓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IT 업계 일하는 사람들 밤도 잘 새는데 피곤하면 씻지도 않고 밤새 먹은 야식도 하나 치우지 않고요. 암튼 제 남편 아버님이랑은 딱 정반대였습니다. 좀 치우라고 잔소리하면 자기 좀 봐달래요. 크면서 하도 시달려서 정리정돈은 질색이라면서요. 빵빵한 풍선 한쪽 누르면 한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제 남편 아버님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청소 안 하고 저한테 일체 잔소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회사 갈 때만 씻고 일할 땐 확실히 해도 집에서는 편안히 쉬고만 싶다나요? 가끔 친정 가서 시댁 분위기 얘기하면 다들 놀라셨죠. TV 프로에 제보해보라고 부추기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때쯤 저도 슬슬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과는 친해지기 글렀다 포기하고 마음 편히 살자. 그러고 있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아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황당해요.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사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원도 있는 40평대 집이라고 해서 엄청 기대했죠. 꼭 한번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상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평상에서 부침개 부쳐 술도 한잔하면서 신나게 놀고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저흰 바로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집을 정리했어요. 시일 딱 맞춰서 저흰 사택에 들어가고 세입자는 전셋집에 들어가게 맞춰놓았죠. 그런데 사택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2달간의 긴 공사가 필요했죠. 저희 부부 붕 떠버렸는데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시댁엔 남편 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도 그대로였고요. 할 수 없이 간단한 짐 챙겨 몸만 들어갔죠. 짐은 어디 맡겨놓고요. 집 걱정 대신 남편은 제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화정아, 진짜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단기 원룸이라도 구해볼게. 돈이 뭐 썩어나? 괜찮아. 2년 아니고 2달인데 뭐. 당신 나 몰라? 내 적응력, 친화력 최고잖아. 나만 믿어. 솔직히 살짝 걱정은 됐는데 겨우 2달이라는 생각에 씩씩하게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시누이랑 여행 몇 번 가고 버티다 보면 되겠지 좋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친정 식구들 포함해 제 친구들까지 으름장을 놓던데요. 네가 시집살이란다고? 그 무모함에 기가 찬다 정말. 지금이라도 방 구해 얼른. 뼛속까지 후회하지 말고. 됐거든. 나 잘할 거야. 차라리 잘 됐어. 아버님 나 가까이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지도 몰라. 내가 며느리 잘 얻었구나. 이렇게 정 많고 똑똑한 애였다니 하실지도 모른다고. 꿈도 야무지다. 답답하면 전화해. 내가 술 사줄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내 친구야.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들어가 봐라. 시아버지 당장 종아리 대라고 하실 양반이셔. 나중에 보자. 내가 연락할게. 그리고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전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아버님 사시는 거 못 맞춰드리니 편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도 문제 없다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그날따라 어머님이 늦으시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죠. 남편도 늦는다고 하고 시누이가 피자가 먹고 싶다길래 전 피자를 시켰어요. 금요일이라 홀가분하기도 하고 저 월급날이었거든요. 물론 아버님 저녁상은 따로 차리고요. 조신하게 새우젓으로 간한 애호박 찌개 끓여서 대령했죠. 살짝 눈치 보니까 음식이 입에 맞으신 눈치였어요. 내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버님은 밥 9괴에 반찬을 3가지 이상 안 드셨어요.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아버님 저녁상을 봐드린 거였죠. 먹을만하다. 수고했다. 나가봐라. 아버님,
저 합격이죠. 진지 많이 드세요. 소녀 나가 보겠사옵니다. 또 장난이지? 혼나도 일단 칭찬을 받았으니 기분은 좋았어요. 신우이랑 피자 파티를 신나게 즐길 차례였죠. 아버님은 저녁 6시에 드시고 일찍 주무시니까 9시쯤 피자 시켜놓고 TV를 켰습니다. 신우이가 좋아 죽더라고요. 꼭 한번 이렇게 불금을 즐기고 싶었다나요? 거실에서 피자 시켜놓고 밤 늦게까지 영화 보고 싶었다고 새언니 덕분에 집에서 별걸 다 해본다고 좋아하는데 한편으론 짠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 몰래 재미있게 즐기자고 맥주도 한 캔씩 따서 마시고 속닥속닥 수다 떠는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디 산 것들이 아는 짓을 하고 있어? 이게 다 뭐냐? 아버님 한번 잠드시면 세상 모르게 주무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11시쯤 깨셔서 나오신 거였죠. 한마디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전 큰일 났다 싶으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능구렁이처럼 넘어가자 했어요. 여기서 또 깨지면 진짜 눈밖에 난다 비장한 마음으로요. 아버님, 피자 시켰어요. 아가씨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한 조각 하실래요? 감자도 들었고 고소해요. 밤에 먹는 피자가 진짜 꿀맛이거든요. 당장 치워라. 밥은 밥상에서 먹어야지. 이 탁자 위에 비닐부터 죄다 늘어놓고 손으로 음식을 먹어. 젓가락이 없어, 수저가 없어. 내 보다 이런 걸 처음 본다. 지금이 몇 시야? 이게 무슨 법도냐? 아버님, 이게 미국에서는요. 에어를 몽땅 손으로 들고 피자를 이렇게 쭉 늘여서 먹는다고요. 보세요. 피자가 입에서 쭉 늘어나죠? 중간에 피클도 한 입씩 먹어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한 번씩 야식도 먹어줘야 살맛도 나죠. 네? 아버님은 코를 틀어주시고 냄새도 못 맡겠다 하셨습니다. 맥주캔을 들어보시더니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당장 치워라. 앞으로 절대 다시는 이런 꼴 보이지 마라. 이 냄새하며 지방꼴하며 싹 치우고 당장 들어가. 우린 안방에 들어가 붓글씨로 잘못했다고 반성문까지 써야 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도 다시 받고 야식의 위험성에 대해 한참이나 설교를 들어야 했어요. 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렇게 살면 재미는 어디서 찾나요? 남은 피자랑 맥주, 신우이랑 몰래 먹으면서 한숨이 막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니까 그 정도로 끝난 거라면서 아가씨는 또 막 웃었어요. 자기는 소원 풀었다고요.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 물었더니 결혼 자금 모을 때까지 버티다가 결혼이든 독립이든 할 거래요. 모은 돈이 꽤 되더라고요. 전 얼른 독립하시라고 부추겼습니다. 아버님이랑 전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몸에 열이 많은 저는 복장도 문제였어요. 남편이랑 둘만 사는 집이면 훌러덩 벗고 지내겠는데 우리 아버님은 한여름에도 모시옷으로 몸을 다 가리고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장식이었고 손부채만 쓰셨고요. 너무 더워하니까 나중에는 어머님이 시원한 창고방을 제 방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거기서 훌러덩 벗고 잤어요. 한 번은 잠결에 짧은 바지 차림으로 화장실에 가는데 아버님이 거실에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보시고 저를 확 방으로 밀치셨죠. 덕분에 이마를 찧어서 호까지 났었어요. 어머님은 미안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하루라도 빨리 집 나가서 편히 살라고 저한테 용돈까지 두둑히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요절복통 소동을 겪으면서 2달을 간신히 채우고 드디어 시댁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마당 있고 넓은 사택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노래방 기기 설치였습니다. 거기서 신나게 노래 불러 제끼면서 묵은 스트레스 다 날려보냈죠. 전 차까지 생겨서 더 신이 났어요. 은색 외제차였는데 제 꿈의 차였죠. 이건 순전히 떡고물이었습니다. 원래는 친정아버지 은퇴하시면서 뽑으신 차인데요. 평생 장롱면허인 아빠, 친정엄마 태우고 가시다가 큰 사고 낼 뻔하신 거였어요. 공터에서 주차하다 그리 되신 건데 브레이크, 엑셀 헷갈려 강에 빠지실 뻔하셨다는 거 있죠.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엄마가 그 길로 차키 뺏어서 저한테 주신 거였습니다. 완전히 봉잡은 거였어요. 남편도 싫지 않은지 희죽거리고 우리 이거 타고 여기저기 놀러다니자고 아주 꿈에 부풀었죠. 자기야, 집 나오니까 살겠다. 차도 생기고.
마당 있는 집에서 맥주도 원 없이 마시고 자유가 이렇게나 좋은 거였다니. 솔직히 시댁 나오니 셀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의 그 서리발 같은 눈초리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노래방 기기로 세타령 부를 땐 한편으론 아쉽더라고요. 아버님한테 갈고 닦은 판소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제 목소리 별나게 크다고 하도 뭐라고 하셔서 실력 발휘 한번 못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드라이브 할 때는 제가 운전대 잡고 있잖아요. 아버님 태워드리면서 세타령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였어요. 꼭 기회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한 달 뒤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 고향에 가실 일이 생긴 거였죠. 선산 문제로 아버님이 꼭 가셔야 하는데 문제는 모시고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가시는 거라 기차표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또 황금 연휴였거든요. 시누이는 결혼할 사람 집에 인사드리러 가야 했고 어머님은 병원 검사를 앞두고 계셔서 움직이기 어려우셨고요. 남편은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피곤에 쩔은 상태였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 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라 솔직히 가기 전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버님이랑 대여섯 시간을 같이 있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그렇지만 긍정왕인 저는 어떻게든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갈고 닦은 판소리 실력도 보여드리고 아버님이랑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자 싶어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차 안에 과일이랑 물도 넣고 과자도 챙기고요. 가는 날 남편이 절 붙잡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비장하게 제 손을 잡더라고요. 자기야, 고맙고 미안해. 쉽지 않은 길일 거야. 각오 단단히 해. 진짜 여보, 내가 뭐 죽으러 가니? 걱정 마. 내가 누구야? 긍정왕 미소공주 아니겠어? 아버님 이참에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겠어. 자기야, 살아 돌아와야 돼. 사실 운전은 처음부터 난항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도포자락 휘날리며 뒷좌석에 타시면서 첫마디부터 저한테 경고성 멘트를 날리셨어요. 어디 한번 며느리 운전 솜씨 좀 볼까? 운전도 대감집 며느리답게 한번 해봐라. 천천히 살살 몰면서 급한 사람 양보도 해주고 어디 한번 지켜보마. 네, 아버님. 처음 한동안은 조용히 갔죠.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있어야죠. 숨이 막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어요. 아버님, 제가 세타령과 진도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렵니까? 아버님 아무 말도 없으시기에 음악을 트는 척 하다가 육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새가 날아든다. 쑥국 쑥국. 목청껏 부르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버님 화들짝 놀라 앉은 자리에서 펄쩍 뛰셨습니다. 아이고 골아파. 당장 그만두지 못해.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 같구나. 당최 너 시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모르냐. 아이고 두야. 아버님 왜요? 제가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요. 운전이나 신경 써.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속도 좀 줄여라. 신호 바꾸기 전에 미리미리 살피고. 아버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끝도 없이 타작을 하시면 소녀 정신이 하나도 없사옴. 으악! 순간 급정거를 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죠. 갑자기 확 끼어드는 차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좋은 말로 화내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창문 내리고 저도 모르게 확 질러버렸네요. 운전 그따위로 할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상대 차주 대꾸도 안 하고 쌩하니 가버리는데 분이 풀려야죠. 씩씩대는데 그때부터 아버님 또 일장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세상 일 돌고 도는 거라면서 이왕 벌어진 일 참고 넘어가지 꼭 그렇게 화풀이를 해야 되냐며 저를 조근조근 혼내시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참을 인자를 5만 번쯤 그리고 나서야 아버님 고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일 보시는 건 1시간 만에 끝났어요. 거기서 대접해 주시는 늦은 점심을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카페인 음료 2병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죠.
오후가 되니 고속도로에 차가 꽉 차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내려올 때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더니 아버님 웬일로 조용하시더라고요. 주무시나 하고 봤는데 깜짝 놀랐죠.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휴게소가 어디쯤이냐? 방금 지나쳐서요. 한참 가야 되는데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니다. 겨울인데 아버님 갑자기 창문을 여시네요. 몰랐는데 후각을 자극하는 강렬한 냄새가 맡아졌어요. 뿡뿌르뿡 어디서 뿔비리 소리도 들리고요. 아버님 속 안 좋으세요? 신경 쓰지 말고 가라. 휴게소나 빨리 찾아.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아버님 배탈이 나신 것 같았죠. 결국 배를 움켜쥐시는데 안색이 영 아니었어요. 아버님 체면에 화장실이 급하다 말씀은 못하시고 혼자 쩔쩔 매고 계신 거였죠. 전 얼른 휴게소에 들어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무슨 차가 그렇게 막히는지요.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어떡해요. 차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겠냐? 빨리 화장실로 가 빨리. 아이고 배야. 양 보고 자시고 하지 말고 빨리 달려. 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소리를 지르는 건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급박한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살기 위한 생존의 잔소리였죠. 사람이 생리 현상이 급해지니 체면이고 뭐고 챙길 수가 없는 게 당연했어요. 빨리 끼어들어. 사정 봐주지 말고 빨리. 여기서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다른 차들 저한테 욕하고 경적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아이고 소리를 내시며 방귀를 연신 뀌셨어요.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방귀 참으시면 큰일 나요. 빵빵 끼시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너는 시애비한테 방귀를 꺼라 마라. 어디서 명령을. 아이고 나 죽네. 운전이나 해 얼른. 남의 사정 봐주지 말고. 돌진에 파고들라고. 저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첫눈으로 어찌저찌 차가 빠지는 것 같으니까 아버님이 옆에서 난리가 났네요. 얼른 끼어들어. 경적도 좀 울리고. 저는 창문 내리고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하면서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버님 얼굴은 푸르딩딩 땀으로 범벅이 돼서 번들거렸어요. 이건 지금 화장실을 찾을 게 아니었습니다. 전 결단을 내렸죠. 안 되겠어요, 아버님. 갓길에 차 세울 테니까 적당한 데서 해결하세요. 저기 풀숲 뒤에서 해결하시라고요. 네? 갓길? 안 된다. 화장실 무조건 찾아. 빨리. 그때까지도 일말의 자존심이랄까요? 끝까지 존엄을 지키겠다는 아버님의 의지가 엿보였죠. 하지만 교통체증은 풀릴 길이 안 보였어요. 저까지 초조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거짓말같이 도로가 넓어지며 갓길이 생겼습니다. 이건 고민할 일도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아버님 저한테 물으시네요. 갓길 달리는 거 법 어기는 거 아니냐고요. 피치 못할 상황이잖아요, 지금. 생리현상 때문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법이 문제예요? 그래, 그럼 빨리 가자. 빨리. 축지법이라도 썼으면 했지만 급박한 상황에도 휴게소는 너무 멀었어요. 이젠 부들부들 몸까지 떠시더라고요.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계가 다가왔다는 것을요. 그때 한 줄기 광명이 비쳤어요. 다행히 졸음 휴게소가 보였죠. 아버님, 살았어요. 졸음 휴게소 나왔어요. 진짜 조금만 참으세요. 네? 아버님은 대답도 못하실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고 전 영화에서처럼 급정거를 하며 졸음 휴게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버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차문을 열고 내리셨어요. 전 얼른 휴지를 챙겨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뛰시면 안 돼요. 뛰시면 절대로 안 되고 살살 걸어가셔야 돼요. 뛰시면 큰일 나요. 알았다. 고맙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님 생전 저한테 보인 적 없으신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거든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전우애랄까요? 그런 감정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전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아버님을 응원했죠. 아버님, 파이팅! 아버님은 오리걸음으로 간신히 화장실까지 가셨어요. 저도 긴장이 풀려 고개를 푹 숙이는데 멀리서 욕짓거리가 들려왔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분명 아버님 목소리였어요. 아, 이런 우라질! 뭔가 잘못됐다 싶어 총알같이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럴 수가. 화장실은 공사 중이었고 사슬과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어요. 아버님 더는 못 참으실 지경인지 난간을 넘어 숲을 쪽으로 달려가셨어요. 휘청거리시며 거의 기어가셨다고 해도 맞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위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일은 벌어졌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전 귀를 막고 뒤를 돌아 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진 것 같았죠. 아버님, 어떡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날아온 대쪽 같은 아버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요. 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진심으로요. 딸도 아닌 며느리 앞에서 아버님 체면 완전히 구겨버렸습니다. 전 차 안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얼른 물티슈를 챙겼어요. 봉지에 제 운동복이랑 물티슈를 넣고 긴 막대기를 찾아 끝에 걸었습니다. 전 난간을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막대기를 쭉 밀어드렸어요. 아버님,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걸로 해결하세요. 네? 아버님, 왜 답이 없으세요? 살아 계신 거죠? 한참 뒤에 모기 소리 같은 가녀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고맙다. 얼른 저리 가라. 억겁의 시간이 흐른 뒤 아버님은 차로 돌아오셨습니다. 서로 차마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어색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 차는 달리기 시작했죠. 아버님은 진이 다 빠지신 것 같았어요. 진동하는 냄새도 모른 척하고 얼른 길가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아버님이 씻으셔야 했기에 그렇게 했어요. 누가 보면 엉뚱한 상상이라도 했겠지만 그게 대수겠어요. 아버님도 제 뜻을 읽으시고는 모텔에 두말 없이 들어가 주셨습니다. 전 카운터에 옷을 살 만한 곳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버님을 방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근처 마을로 갔습니다. 갈아입을 옷들을 사와서 욕실 문고리에 걸어놓고 말씀드렸죠. 아버님, 옷 사왔어요. 저 차에 있을 테니까 천천히 옷 갈아입고 내려오세요. 한참 후 아버님은 말끔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한밤중 서울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님은 기절하듯 주무셨고 전 운전에 집중했죠.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조심스럽게 아버님을 깨웠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집이에요. 벌써 도착했냐? 한밤중이에요. 들어가서 편하게 주무세요. 아버님은 잠시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세아가, 내가 꿈을 꾼 건 아니지. 그러게요. 저도 꿈이면 좋겠지만 아버님, 뭐 그럴 수도 있죠. 저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고맙다, 세아가. 오늘 일은 비밀로 하자. 끝까지 비밀 지켜다오. 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요, 아버님.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저 입에 자크 달고 살게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님은 울먹거리셨어요. 격해진 감정을 감추기도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버님과 저 둘만의 영원한 비밀이 생긴 후 집안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 정말 이쁨 받는 외며느리가 됐어요. 가족들 다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아버님은 제가 하는 일, 하는 말 모두 좋다 하시고 단 한 번도 싫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해졌냐고 놀라지만 전 절대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밤중에 은근히 물어봐도 철통같이 비밀을 지켰죠. 그 뒤 아버님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부터 사드렸거든요. 이건 현대인에게 필수품이라고
이걸로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요. 노트북도 하나 장만해 드리면서 서예 작품 올리실 수 있도록 블로그도 만들어 드렸죠. 아버님 처음엔 어려워하시더니 밤새도록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진 올리고 글 올리시며 아버님의 철학을 블로그에 올리시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 하시면서요. 세아가, 아이 심장 모양이 뭐냐? 내가 어제 올린 글에 빨간 심장 모양이 생겼어. 아, 이거요? 아버님 글 보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트 누른 거예요. 말하자면 최고 이런 거죠. 그래. 참 신기하구나. 이 컴퓨터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니.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보실래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핸드폰으로 판소리도 다양하게 찾아보시고 정말 못하시는 게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예 전시도 하실 수 있었어요. 나중엔 영화 보러 극장도 함께 다녔는데요. 아버님 팝콘은 느끼하다고 못 드셨지만 사이다 드시면서 영화도 즐기시고 그동안 천지가 개벽했는데 모르고 살았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집안에 웃음꽃이 피면서 저도 임신을 하게 됐고 시누이도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그 뒤로는 좋은 일만 연달아 있었네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손주 재롱 보시며 아버님 참 좋아하셨는데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아버님은 아주 멀리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셨어요. 작년 겨울 갑자기 쓰러지신 뒤 한 달 정도 못 일어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사실 그 슬픔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10년간 아버님 절 참 아껴주셨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친정아빠처럼 잘 따랐고요. 단골 카페도 아버님과 자주 다녔어요. 커피도 못 드셔서 제가 오곡라떼를 시켜드렸는데 이걸 참 좋아하셨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네요. 같이 야외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지금은 차 한 잔 대접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아버님과 보낸 그 10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시겠죠? 많이 그리운 아버님 추억하며 이야기를 끝내볼까 합니다. 철부지 며느리를 어른 만들어주신 우리 시아버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